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만나볼게요. 방송 장악 대 방송 정상화, 위기의 이재명 대표, 순살 아파트 계약 해지권 추진.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방송 장악 대 방송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한 이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자,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 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권을 향해서 맞대응에 본격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이제 정식으로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내정자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과천에 있는 방통위 사무실에 직접 출근을 한 건 아니고요. 과천에 있는 청문 준비 사무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와서 청문회를 차곡차곡 준비해주는 그런 그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언론 장악을 옛날에 했었고 또 이번에 그런 의도로 후보자로 됐다면 2017년에 벌어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그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런 수사라든지 혹은 그런 여러 가지의 뭐 구속하고 뭐 했던 일들에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것은 이동관 당시에 그 홍보수석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건 뭐 팩트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거다라고 강변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좀 덧붙인 말들이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거나 특정 진영의 그런 논리만 우선적으로 방영을 하고 보도를 하고 다른 진영을 깎아내리는 듯한 편향적인 어떤 보도는 지양해야 된다.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인 게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임으로써 논란을 일으켰죠. 야,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산당 기관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앞뒤 정황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그렇지요.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부분에 가짜 뉴스라든지 특정 진영의 논리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언급으로 공산당 신문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공영방송 내지는 공공성, 방송의 어떤 공공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중립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방송의 그런 가치를 혹시나 한쪽 그 진영에만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공산당 신문이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자, 민주당은 또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해서 아유 참 치가 떨리는 궤변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또 펼치고 있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송기현 정무수석 부대표 원내 부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발언은 그야말로 언론 장악을 위한 그런 표현이다. 즉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기관지, 즉 공산당 신문이라고 적대시하면서 그런 어떤 보도를 못하게 탄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강선우 대변인 역시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지난 세월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들었던 이동관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고 이동관 옛날 그 홍보수석 시절의 전력을 비유로 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맹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정파의 논리나 뭐 주장만을 무책임하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뭐 입장도 이해는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공산당 기관지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구시보, 이 중국의 환구시보라든지 혹은 지금 북한의 조선 인민 방송입니다. 이 두 방송은 확실하게 편향성이 있죠. 자신들의 어떤 정부의 정책만을 계속 그 보도를 하고 또 그 이외의 어떤 그런 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기관지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기관지라고 이름을 듣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신문은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관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기존에 있는 공영방송들이 공영방송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기관지로 해갖고 길들이려 한다라고 만약에 이해한다면 굉장히 그 비난받을 발언이고 또 한쪽 진영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의 공영방송이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립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해도 있고 어쨌든 이게 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이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네,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답은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요, 그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찾아오고 어떤 또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산당 기관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발언은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또 파장이 제 생각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발언을 했을 때 좀 파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이제 준비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앵커님이 지금 표현하신 것보다 저는 더 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여집니다. 불씨를 지폈다. 그렇죠. 불씨를 지폈다라는 거죠. 이슈를 터뜨렸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동관 후보자를 그러니까 내정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굳이 이동관 옛날 그 홍보수석을 다시 이렇게 내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했다는 것은 그 논란이 지금 필요하다.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송 정책에 부합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발언은 정면으로 그런 이슈를 한번 우리가 논쟁을 해보자. 그 이슈가 정말 우리가 지금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슈인지 아니면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이슈인지 공론의 장으로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미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첫날 첫 발언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전략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방통위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이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일단 조금 객관적으로 나가보죠. 지금은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이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 늘 벌어지는 일이 MBC 사장과 KBS 사장을 누구를 선정하느냐 아니면 빨리 퇴임시키느냐 이 논리는 뭐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든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되든 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억하시죠? 정현주 사장이나 혹은 서동관 사장 내정했다가 또 철회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 또 물론 이명박 정부
정부 시절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이것이 늘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역시 그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찌됐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이사회는 지금 MBC라는 그런 방송국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박문진 이사회거든요. 그럼 박문진 이사장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MBC 사장이나 MBC의 어떤 방향이 지금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를 했고 또 김기진 박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추진 절차를 했다라는 건 박문진의 전체적인 어떤 이사회 구성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이 여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퇴진시키고 그런 어떤 균형을 지금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지요. 그렇네요. 어쨌든 뭐 방통위가 무리하게 박문진과 그 구성을 압박하는 의도는 신임위원장 임명과 관계없이 미리 박문진을 흔들어서 MBC 사장 교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다. 이런 또 주장이 또 일각에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역대 정부가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구도들을 이제는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KBS 2 같은 경우 채널 2 같은 경우는 TBS라고 해서 중앙일보사와 함께 그 TBS라는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 통폐합, 신문방송 통폐합으로 그것을 국가가 뺏어서 KBS에 채널을 줘버렸거든요. 과연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 그러면 KBS2가 광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도 아직 노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MBC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박문진이라는 사실 그건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박문진을 좌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권을 잡은 쪽이 박문진 이사회를 어떻게든 과반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은 늘 있어 왔고요.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어떤 전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던 걸로 네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네네. 그렇게 그럼 보시는군요. 그래도 문제는 예. 있다는 거예요. 그 예, 예. 구조적인 어떤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군요. 자, 현재 또 방통위는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이나 이상민 위원과 또 야당 추천인 김현 의원 총 이렇게 3인 체제로 이뤄졌는데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 부당하다, 또 기형적 구조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도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최민희 지금 좀 후보자는 아마도 지금 그 임명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네. 최민희 후보 지금 추천자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지금 후보자인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 충돌.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관련된 민간 업자들이 만든 어떤 그런 이 협회 같은 곳에서 상근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통위원이 되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5년 제한됐던 대법 판결이 확정됐던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두 번째 이 대법 판결은 사면 복권됐다. 그러면 지금 원점 무효이고 네. 그다음에 상근 부회장 경우는 그것이 이제 그 민간인들의 어떤 모임이지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아마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구조가 방통위원이 5명이에요. 근데 네. 방통위원장은 지금 내정 중이니까 지금 제외하고 그다음에 한 명이 지금 최민희 후보자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세 사람인데 김현 방통위원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추천한 거고 그다음에 김효재 방통위원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아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고 이상인 방통위원이 대통령에서 추천해서 이 세 사람이에요 지금 체제가. 네. 그래서 2대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권 쪽 의견이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갈리니까. 그렇죠. 예. 이게 되는 건데요. 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청문회 전부터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가능할 가능성이 큰데, 자, 그 여야 간 셈법이 좀 복잡해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5명인데 2사람이 지금 걸석이고 3사람인데 네. 김현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무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예. 아예 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2명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상임 위원님과 김효재 의원 2명만으로도 지금 회의가 열리고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거든요. 네. 이건 진짜 진영을 떠나서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옛날에 이걸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십수년 된 어떤 공방이 벌어졌던 문제가 바로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5명 구조에서 2명만 지금 그 회의를 찬성을 하더라도 회의가 열리고 2명이 뭐 찬성을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뭐 강행을 한다고 하면 3대 1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28일 날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2명밖에 남지 않고요. 근데 그 2명으로도 계속되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안건이든 여권 쪽 의견이 통과될 수가 있다라는 지금 그 계산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제적 감염성을 꼭 지켜야 됩니다. 법률 한번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렇네요. 자, 한편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이 문건을 직접 봤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후보자는 지금 적극 부인을 한 입장이고요. 네. 이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국정원장 시절에 문건을 봤다. 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니까 국정원 내에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안을 봤더니 바로 지금 방송 장악을 위해서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국정원에 요청을 해서 나온 문건인데 이 방송 장악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 예.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있느냐, 봤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밝힐 수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정원장은 자신이 업무상에 있었던 상황들을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무상의 어떤 비밀과 관련된 공표 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여기에 참 이동관 내정자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국정원과 관련돼서 국정원 개혁 추진위가 이미 KBS 문건 등을 지금 그때 공표를 했어요. KBS 장악 문건 이것도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거다 해갖고 폭로를 하고 한참 그래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이슈를 이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나를 직접적으로 뭐 그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KBS 문건만 발표를 하고 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하는 문건은 발표를 하지 않았겠는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공박을 했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코멘트를 붙이면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런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국정원장 시절에 문건들을 봤더니 모 정치인은 무슨 불륜관계이고 모 정치인은 뭐 어떤 그런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국정원장 시절에 본 것이므로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또 파장이 굉장히 이렇거든요. 불씨를 지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안건과 관련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에 걸려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웃라인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이 옛날에 봤던 어떤 문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네, 어쨌든 뭐 그런 발언으로 좀 혼란스러워지긴 한 것 네네.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또 있는데 아들 학폭 사건 의혹과 부인 인사청탁 의혹입니다. 또 방송 장악 총지휘했던 이 MB 정부 때 의혹이거든요. 이것들이 네. 자, 어떤 게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짧게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면 뒤끝부터 얘기해보죠. 예. 방송장악 이 MB 정부 의혹은 네. 사실 이건 2017년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적폐청산의 가장 첫 번째로 수사를 하고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이 문건이나 뭐 박지원 장관이 봤다는 그 문건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서 나온 거나 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탕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물론 이것이 재탕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정적인 트리거. 아. 즉 한방 이 이동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그 한 방을 여쭤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인 인사청탁 의혹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문제가 됐었고 지금 새롭게 지금 출발한 건 아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아들 학폭 사건입니다. 그게 좀, 예. 이게 지금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 폭로했던 교사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가장 지금 초점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문제가 되려면 딱 한 가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네. 뭐냐면 모든 학폭 사건의 가장 중심은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학폭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내가 물론 본인이 SNS상을 통해서 익명으로 나서긴 하지만 어떤 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학폭을 당했다라는 묘사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는 나오지 말이 않고 없나요? 있고 또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학폭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되려면 실제로 그 피해자라는 사람 또는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 혹은 또 목격자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목격자가 나서서 청문회 때 어쨌든 익명으로라도 이런 상황을 터트리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계속 그냥 또다시 똑같은 어떤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학폭 논란은 어쨌든 그 교사의 진술은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당한 학생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인 네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공방이 오가니까 좀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2008년에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출범을 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쟁만 반복되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늘 있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공용부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까지 합쳐서 방송의 정책이라든지 방송의 어떤 그런 네. 공영방송의 임명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가져갔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방통위 그러면 무조건 뭐 MBC와 KBS 사장, 뭐 방문진 이것만 지금 초점이 돼 있지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OTT가 세상을 다 지금 지배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KBS 보냐, MBC 보냐 이 얘기를 하는 예는 별로 없고요. 네. 넷플릭스 보냐, 아마존 보냐, 예. 많이 변했어요. 티빙 보냐 이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할리우드까지도 지금 넷플릭스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디즈니 채널에.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글로벌한 그런 전쟁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방통위의 임무이자 또 정책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방통위의 임무가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장악할 거냐 누가 정상화할 거냐 이 논쟁으로 지금 16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요. 정보통신부 띄워서 다른 어떤 진짜 이 방송과 별개로 가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네.
방송과 지금 통신은 결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방송이 독립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정보통신이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여야가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또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논란 없는 이 잡음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방송 이 지금 코너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방송 정상화냐? 아니면 방송 장악이냐. 네.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지금 어느 진영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잡으면 정상화고 그리고 우리가 뺏기면 장악이다. 이거 계속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로 가자. 공영방송, 공영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BBC라든지 NHK는 지금까지도 이게 어떤 정파를 이익을 위해서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나라 국민들의 믿음이거든요. 공영방송에. 그렇다면 진짜 여야가 우리가 어떤 정권이 돼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든 아니면 너네가 갔던 우리가 갔던 간에 이 공영방송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그야말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처럼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또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내 우린 생생법률쇼에서 예. 방송 장악이냐 방송 정상화냐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정권이라고 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이슈 토크 주제는요. 위기의 이재명 대표 물음표네요.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휴가 중인데 몸은 휴식 중이어도 참 속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직 사퇴설에 내년 또 총선 불출마설이 돌았고요.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고 있고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설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이 불거졌는데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예,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뭐냐면 자그마한 부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산불이 되는 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자, 이게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정치평론가입니다. 네. 이 정치평론가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걸 제일 처음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월 사퇴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전에 고민정 의원도 가을에 뭐 그 찬바람이 불면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연초에 했었어요. 연초에 예. 그러니까 한 3, 4월 달에 그때도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런 몇몇 의원들이 아니다. 겨울에 사퇴할 것 같다. 뭐 가을에 사퇴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그때도 있었으므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즉 어떤 내용을 했냐면 김두관 의원에게 승계를 한다. 네. 그 다음에 승계를 하는 방법은 전당대회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것을 친명계 의원 40명이 지금 함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설에 그치려면 특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설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왜냐하면 언급이 됐거든요. 특정 의원들이 뭐 김두관, 정청래 그럼 되게 그다음에 구체적이잖아요. 친명 40명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됐죠. 네. 그다음에 시기가 뭐 10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 당이 사실처럼. 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은 우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 네, 전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도 사실 신빙성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장 소장 저도 굉장히 친하긴 한데 네. 몇 가지 신빙성이 없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승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는 왜 그러냐면 모든 그런 그 후보들이 전력을 다합니다. 뭐 내정도 뭐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총선 직전이에요. 총선 직전은 내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목숨을 건
지금 사투를 벌이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뛰어들어서 네. 자신에 맞게 자신의 어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완전 혈전을 벌일 겁니다. 후보로 나선다는 얘기 아니라 어느 쪽을 밀 거냐. 이렇게 되면 승계를 하는 구도대로 안 가요. 네. 어디로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예. 생물이 돼버려요.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떠안고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고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느냐.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건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설이다라고 네. 표현한 뭐 지도부도 그렇고 또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좀 더 봐야 되지만 사퇴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안민석 의원도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100% 동의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 저도 사퇴설은 제로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의원들은 대표 사퇴설을 이제 강경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총선 불출마설에 대해서는 민주당 또한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건지요? 예, 그래서 저도 기사를 들여다보면 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박지원 원장이 뭐 라디오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이해에 그러면 불출마설을 그러니까 그 불출마설을 조금 더 책임 있는 의원이 직접적으로 자기 실명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불출마설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자기 실명을 걸고 대표가 지금 불출마할 것 같아요. 내지는 대표가 불출마를 확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솔솔 지금 설이 짚혀지고 있다 정도이지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법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또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겹쳐서 불출마설을 선언을 함으로써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설이 설에 불과하다. 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의원 입에서 나오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재밌는 거는 이런 설들이 다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네. 예, 이처럼 당내 이 대표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현재 국회는 휴지기에 있죠.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의원 이미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한 고비는 넘겼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습적으로 다시 한번 청구를 한 거예요. 네. 의도는 뚜렷하지요. 지금 회기 중에는 지금 본회의에서 투표로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직이거든요.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영장실질심사, 즉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네. 그래서 이 두 의원의 거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파장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아마 내일 새벽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내일 새벽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 지금 증거인멸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다. 그러면 검찰이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지금 공격을 한 셈인데 두 번의 공격에서 다 지금 물러선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 힘을 받으면서 차후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상당히 소명이 됐습니다. 상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술렁이게 될 겁니다.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탄국회를 했다라는 비판이 드러났다라고 해서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최근에 또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는 8일에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이 8일 굉장히 진짜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네. 왜 주목할 만한 날이냐 하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을 바꾼 건 이제 변호인이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바꿨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진술을 바꾼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연루가 돼 있고 경기도가 사실 요구한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요구한 것이고 또 그 대납을 했을 때 보고도 했다. 라고 그러니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월 8일이 왜 중요하느냐? 만약에 8월 8일에 열려서 속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하려고 했던 서모 변호사,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재판정의 변호사로서 나오게 된다면 그 진술과 관련해서 판사는 물어볼 겁니다. 네. 확정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이 진술 바꾼 거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그 변호인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 이전에 안부수 아태 협 회장,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당시에 안부수 협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보고문을 쓴 국정원 직원, 그 다음에 지금 김성태 쌍방울 쌍방울 회장까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건 쌍방울 대납이다. 쌍방울이 대납을 한 거다. 방북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마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동참을 하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8월 8일 날 진술이 변할지, 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요구한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다, 그 진술 바꾼 거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할지 아니면 진술을 바꿨다고 할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은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사흘 뒤에 어떤 진술을 할지 좀 나흘 뒤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예, 게다가 또 바로 어제였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이제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롭먼트 대표가 증언을 바꿨고요. 네. 또 김인섭, 물론 김인섭 당시 이 아시아 디벨롭먼트에 스카우트된, 그러니까 옛날 이 선거 본부장이었던 그 이재명 시장의 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는 아직까지 뭐 이 입장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만 상당히 불리한 지금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환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백현동과 관련돼서 앞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 전 단계, 즉 체포 동의안을 지금 낸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백현동 건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두 가지로 분명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시계는 찰칵찰칵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예고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조사 후에 8월 중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얘기는 해주셨고 자. 민주당의 지지도가 20대 초반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부각으로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여전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알아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드라마 DP를 보고 또 책을 두 권은 본다고 하면서 휴가 중이지만 책과 드라마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지율이 또다시 지금 자리를 비운 순간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정체돼 있거나 약간씩 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때문에 현재까지 어쨌든 구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로서는 휴가 끝난 다음부터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문제,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공천과 관련된 룰을 확정해야 돼요. 즉,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정기국회가 바로 열리거든요. 그럼 정기국회는 좀 정신없이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정기국회 와중에 약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다 라는 공천과 관련된 이슈를 꺼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자신이 공천과 관련된 이슈를 꺼낼 것인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혁신위한테 맡길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비명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쾌도난마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완전히 구상을 끝내놓고 돌아와서 그 문제를 잡음 없이 끝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우물쭈물 하면서 이 해답을 못 내놓는다면 이제 시간이 쫓기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계셨네요. 자,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살 아파트 계약 해지권 추진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2일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 시공, 즉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피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워낙에 파장이 크고요. 지금 LH 아파트만이 아니라 민간이 지은 민간 아파트까지 전부 다 공포에 휩싸여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으로 지은 거 아니야? 네. 뭐 건설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절에 공급망이 파괴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했을 때 준공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해서 진행이 됐던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 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모든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 민간 아파트까지 다 하겠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와 관련된 방법을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이 책임을 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보강공사를 할 건 보강공사를 하고, 네. 일단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청약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다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해서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한 제도기 때문에 꽤 강력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결국엔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사과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과를 받는 건 뭐냐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다짐인데,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과 우리 기억납니다. 언제 기억이 나냐면 삼풍 아파트 사건 때요. 예. 삼풍 아파트 사건 때 무량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네. 무너졌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 사과도 하고 대책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또다시 사과를 지금 받아냈습니다. 사과는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건설업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이번에 확립을 못하면 의혹 불신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국민들은 아마 그걸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렇습니다. 후의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하면서, 자, LH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적용된 우량판 구조, 아까 계속 저희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민간 아파트 주거동 105개 단지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참 많은데 정부는 부실 시공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혀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인천 검단에서 예. 나온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지금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려 보니까 주거 공간까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게 기둥식이 있고 뭐 벽식이 있고 그다음에 무량판식이 있는데, 벽식이나 기둥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층간소음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덜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공간 활용이 좋은 무량판, 이거
말은 좋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둥들의 철근을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돈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납기 때문에 다 그 제대로 어떤 수량을 못했다. 이게 문제인데 네. 놀랍게도 주거 공간까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주거 공간까지 지금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수치로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5곳,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준공된 188개 단지, 그리고 공사 중인 105개 단지 중에서 105곳의 주거동에 지금 적용이 됐고요. 네.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량판 구조로 그러니까 거주동에만 뭐 사용한 단지가 74개나 되고요. 주거동과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가 31개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곳이 무조건 다 철근을 다 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그 무량판 구조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주거동에 쓰인 곳들이 안전하게 설계대로 됐느냐, 이거를 지금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런 일이 꼭 일어나고서야 밝혀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네. 한편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에 제시된 또 전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15개, 15개 단지의 설계 감리 업체 중에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LH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15개에서. 그러니까 이게 건설은 짧게 말씀드리면 설계와 시공과 감리 네. 이 세 곳에서 계속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 됐는지 또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이 설계가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감리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또 체크해야 되는데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 허점이 보이면 원칙이 무너지면 그 공사는 지금까지의 부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중에 설계만 하더라도 14개 업체에 지금 LH의 전 간부가 네. 거의 지금 스카우트 돼서 채용되어 있는 회사고요. 감리만 하더라도 15개 중에 5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해서 제외한다면 나머지 10곳 중에 7곳이나 전관 특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앵커님. 이게 2021년도에 경실련이 이미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예. 네. 경신련이 그때 전수조사를 다 해서 LH와 관련돼서 자그마치 LH 임원들이 있는 곳에 전체 금액의 67%가 다 이 전관 특혜로 다 60% 쏟아갔다. 구나. 이런 식으로 네.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민들도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자, 또 LH로부터 벌점을 받는 업체들이 일명 순살 아파트 단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벌점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단지는 오로지 2곳뿐이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네. 이게 그 선정 단계에서 이미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이건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럼 네. 국가 사업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벌점이 있었다. 그러면 벌점이 없는 업체와 벌점이 있는 업체에 비교를 하면서 벌점이 있는 업체에 페널티를 해갖고 당연히 선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벌점이 없는 업체들이 2곳밖에 없다는 건 이미 그런 그 채용 단계에서부터, 아까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관 특혜를 주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선정 단계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 네, 어쨌든 뭐 LH를 향한 전관 이용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LH 사태 때도 이제 전관 이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관습처럼 이렇게 굳어진 LPR라고 요새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뿌리 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LH 사태는 또 한 가지 문제로 이미 2년 전에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네. 바로 LH 직원들이 자기들의 그 회사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했다. 이때도 엄청난 그런 파장이 일었고 또 사과도 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는 비리 덩어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LH 전체를 지금 다시 감사를
평가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LH라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독점을 해서 아무래도 기관이라고 하지만 독점을 해서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뭐 날씨는 무덥고 사회는 참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말에는 모든 것들, 이런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좀 뒤로 한 채 좀 쾌적한 곳에서 좀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곡에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자막 나가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노래 남아 있잖아. 그 노래로도 그리움이 씻겨지지 않으면 받을 사람 없는 편지로도 지워지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은 여인의 사진을 보며 그대와 나누지 못